뉴스를 보시면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반일 운동으로 지금 아주 난리가 나 있는데 표를 봤더니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해가지고 불매운동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 선동하거나 아니면 선동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반일운동 하는 것들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드는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요. 짧게 얘기해서 불매운동의 그 표면적인 지금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위안부 협상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단이 됐죠. 근데 기사들을 좀 봤더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파기를 하면서 작년 연초에 신년사에서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보상도 요구하고 또 새롭게 사과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러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내고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배경하에서 지금 반일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어텐션은 안 했었는데 이렇게 그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일본의 그 위안부 협상은 사실상 오래전에 그 이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끝났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기억하겠지만은 시즌마다 한국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보상을 요구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소송으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그 보상을 받고 더 이상은 그 위안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이미 오래전에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합의한 건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또 새롭게 보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이 총리를 통해서 직접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외무장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과하고 추가적인 이제 조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을 이제 받을 때 그 어그리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더 이상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이런 사인을 하죠. 이렇게 사인을 하고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또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어그리먼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또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또 다시 그걸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고 또 어그리먼을 했는데 또 찢어버리고 또 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국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보상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그래도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롭게 보상하고 또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그 일본의 지난 과거의 만행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사실 북한도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났죠. 그리고 뭐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 뭐 이런 것들 뭐 말로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또 한국에 마땅히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보상도 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사실상 뭐 우리가 그 지나온 사건들을 좀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나는 거는 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김신조 사건, 이제 잠수함이 수없이 내려오면서 간첩들을 침투했었던 사건들이나 금강산 관광 때는 우리 한국 관광객이 총에 맞아 죽기도 했었죠. 그런 걸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천안함, 연평도 격 사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고, 네, 끊임없이 도발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맺은 여러 가지 합의들, 그래서 받은 수많은 보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다 파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한국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을 정말 용서할 수 없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동일한 입장으로 북한 정부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보상을 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 한마디도 북한을 향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을 향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일본을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올림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일 운동하는 그 목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일 운동을 목적을 좀 짧게 좀 보면은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그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일본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 걸어놓고 일본과 이런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질 때 얘네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제 그쪽에다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뭐 소득주도의 성장, 뭐 탈원전, 무상복지, 뭐 이런 수도 없이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이 실패를 그렇게 이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듣는 얘기로는 한국에서는 강남에서도 임대 자리가 지금 뭐 넘쳐날 정도로 많이 비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면 지방은 뭐 안 봐도 뭐 뻔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반일 감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불매운동 슬로건에 제가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뭐 노 하고서 사지 말자, 뭐 가지 말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한쪽에 8개월만 그 버티자, 뭐 이런 문구가 불매운동 하는데 있어요. 8개월을 버티자? 불매운동을 왜 8개월 그 리밋을 두고 하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8개월을 카운트해봤더니 8개월 후에 내년 2020년 4월 달에 한국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까지 불매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선까지 반일 감정을 일으키고 일본과의 문제를 자꾸 이슈화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반일 프레임을 통해서 민주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이 한일 갈등이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부용으로 돌린 건데 뭐 밖으로 어떻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 유출된 걸로 인해서 이 정치계에 이렇게 좀 그게 다 나오고 보도화되면서 뭐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뭐 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거를 볼 때 이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말 그 힘을 합해서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의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일 운동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먼저 한일 동맹, 한일 안보 동맹을 깨트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제 넘기려고 지금 이렇게 다 해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이제 법적인 제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선 후에는 사실 많이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한국을 북한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과 동맹인데 미국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미국이 좀 스스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 동맹을 깨트려야 됩니다. 한일 동맹이 깨어지면 한미 동맹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한반도의 그런 이제 구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일 동맹을 먼저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대처하고 있는 것들이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이제 한국이 아시아 대륙으로서는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란색으로 칠하고 공산주의를 빨간색으로 칠하면 아시아 끝에 이 대한민국만 파랗고 그 위로는 아시아 쪽이 완전히 다 빨갛습니다. 뭐 대만은 파란 걸로 찍어도 되겠지만 뭐 큰 의미가 없고 완전히 다 빨갛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공산화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바다 건너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태평양 건너 미국이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으로 인해서 한국이 사실은 안보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자, 근데 한미일 동맹이 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카운트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인데 실질적으로는 공산화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되지는 않고 공산화되기 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죠. 예. 이제 한국의 문제가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고는 있는데 한국만을 보면은 한국 문제에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기 때문에 안을 쳐다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을 구하고 뭐 내부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이러는데 사실 한국 내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고 사실을 외부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않았죠. 우리 독립운동은 하긴 했지만 그것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됐습니다.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뭐 잘 지켜내서가 아니라 물론
목숨 걸고 싸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이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대 이후로 대한민국이 보존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 특별히 이제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이 버텨줬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위기 상황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고 외부의 다른 이제 그 세력들의 대립을 통해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에서 미국이 승리할 때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면 안 되고 지금 바깥을 봐야 되는데 국제 정세를 보면요, 공산주의, 전 세계 공산주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올해가 중국 공산당이 건국된 지 10월 달이 건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된 지 한 70년 되는데 70년 전에 무너질지 아니면 그 후일지 뭐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중국이 곧 무너질 걸로 이제 보면은 됩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볼 때 소련이 무너질 때 그 소련 아래에 있었던 여러 연방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힘을 잃게 됐죠. 동일하게 이제 중국이 붕괴되면서 그 안에 있던 여러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고 이제 예전의 중국이 아닌 새로운 중국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제 당연히 중국과 함께 이제 멸망을 하겠죠.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은 자동적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다시 우리가 미국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되어지면 좋은 세상이 오는가?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막 혼란한 틈을 타서 급속하게 새로운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빠르게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적그리스도 체제가 다시 이렇게 셋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이제 남은 한일의 7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혜롭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좀 한국 문제에 좀 돌아오면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그 한일 갈등으로 인한 이제 연결되는 게 그 화이트리스트 아실 거죠? 한국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실행되는 게 뭐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 말에 그렇게 이제 된다고 신문에서 봤었는데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고 경제가 막 술렁이고 있는데 그것을 일본 향해서 한국을 향한 경제 제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경제 제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그 일본의 우방 국가들에게 줬던 특별한 혜택인데 그 특별한 혜택을 이제 더 이상 한국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가 아니라 원래 혜택을 안 줘도 되는데 특별히 대우를 해줘서 줬던 혜택을 이제는 취소시키는 겁니다. 경제 제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그 심각함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겪어봐야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엎친 데 덮친다고 지난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8일 날 날짜로 백악관에서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개발도상국이었죠.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줬던 수많은 특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들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처리할 만도 한데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발도상국의 그 혜택을 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가장 심한 게 이제 농업 분야에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에서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을 한국 그 농산물로 경쟁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농업은 한순간에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져도 돈을 못 벌면 농부라는 잡을 이제 버려버리겠죠. 농부가 사라지면은 농사짓는 땅도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그 땅에 공장이나 빌딩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짧게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공장을 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핸드폰 공장을 진다 하면은 공장을 지어서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죠. 공장을 만들면.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져야 될 땅들이 없어지고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가 농사를 장려하지 않고 농업에 투자하지 않아서 농사짓는 땅들이 사라지게 되면 쌀을 다 수입해야 되죠. 뭐 해외에서 더 싼 쌀들을 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국제 정세라는 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행복하게 가는 건 아니죠. 해외에서 우리에게 쌀을 팔지 않는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농산물의 어떤 태클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생존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핸드폰은 없어도 불편하지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농산물의 그 제재가 되어지면 이거는 바로 생존과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그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농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길게 보면 그 나라가 경제 식민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멸망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 주어졌던 혜택을 이제 취소하는 순간 한국이 농업 그 어떤 그 분야가 세계 시장 가운데서 이렇게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이 최근에 굉장히 그 문재인 어록 중에서 최고의 그 베스트가 될 만한 말을 남겼는데요. 한일 갈등으로 인한 위기를 남북 경협으로 돌파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참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아주 슬픈 일이죠. 이 말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 빈민국가죠. 그리고 뭐 종교 탄압으로는 거의 1등이라고 봐야 되고,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 그리고 완전한 공산주의 독재 국가죠. 근데 이런 나라하고 경제 협력을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는 발언 자체가 사실은 참 충격적인 얘기죠. 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좀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인 겁니다. 심각하죠.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이 광복절 행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보상도 받을 거라고 하고, 일본과 끝까지 막 갈 것처럼 하더니 꼬리를 싹 내렸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임하는 이제 경제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까지 가게 될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다시 좀 일본이랑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지금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버리면은요, 한국은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미국하고 동맹이고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대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향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부드럽게 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한국을 제재하냐면은 경제를 통해서 한국을 이제 때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수출을 제재하는 게 제일 크고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수출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관세를 먹이면 수출을 해도 남는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제일 이제 큰 게 요즘 들어서 이제 보면은 환율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해지는 게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원화 가치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한국의 원화 환율을 주목해 보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1214원, 뭐 하여튼 1200원 초에 이렇게 있는데요. IMF 때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1,9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미국이 이제 환율을 건드리면 2,000원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주식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겠죠.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한순간에 이제 치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총을 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지금 한국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초입이 아니라 이제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참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다윗왕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십니다. 7년 기근 받을래, 도망 다닐래, 전염병 걸릴래. 그런데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한국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진 겁니다. 경제 붕괴냐, 전쟁의 심판이냐, 경제 심판이냐, 전쟁 심판이냐. 물론 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해주신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경제 붕괴와 전쟁이 사실은 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뭐 경제 문제는
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뉴스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 한국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안보적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흔들려 가고 있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북한도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가 수년 동안 반복되어지면서 내부적으로 북한도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가능성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제 붕괴 후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 전쟁이 나면 경제는 다 무너지니까요.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되느냐 뭐 이런 무엇이 먼저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가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저희가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 앞에 놓여져 있는 악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문제를 갖게 된 겁니다. 북한 정권은 나라로 봐서는 안 되고 북한 정권은 악입니다. 북한 정권 자체가 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바로 옆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산주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같이 두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죠. 그래서 악을 옆에다 두면 반드시 그 주변이 다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품고 허용하고 그리고 받아준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변하느냐?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악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한국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임하고 있는 심판은요. 첫째는 공산주의를 제거하지 못한 한국 정부가 맺은 죄악의 열매라고 봐야 됩니다. 김일성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의 동포들을 포로로 잡혀있는 그 동포들을 구출해 오는 게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한국 정부가 지난 70년 동안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또한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을 넘어서 이거는 사상이나 이념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산주의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수많은 사상 가운데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 이 공산주의를 허용하게 되죠. 공산주의 영과 생명 걸고 교회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산주의 영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한국이 그 공산주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WCC입니다. WCC를 그냥 배도하는 걸로 어떤 종교적인 걸로 이해를 대부분 하시는데 종교적으로는 WCC가 이제 로마 캐톨릭 그 흐름에서 가지만 사상이나 영적인 배경은요 WCC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인데 뭐 다 같은 거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게 로마 카톨릭화해서 만든 게 WCC입니다. 그래서 WCC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배경은 공산주의의 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이 WCC를 받아들이는 게 그냥 우연찮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공산주의의 영을 싸워서 제거하지 못했더니 그 공산주의 영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C의 문제를 당연히 교회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더 크게 보면 북한의 그 공산주의의 영을 한국 교회가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공산주의 영에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에부터 쭉쭉 나눠 왔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또 소망들을 가지고 어떤 어떤 전략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 정직하게 이제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현장을 예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3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돼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본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여기고 여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심령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완전히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이제 다시 매일 삶 속에서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4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런 고백을 그가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는 순간 이제 지금이 끝났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앞에 이제 다가온 그 심판들을 볼 때 사실은 그것들이 그 사이즈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에레미야 말씀을 우리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래서 다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맺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재물에 어떤 그 재산에 우리가 피해를 줬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줘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반드시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임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수지만 남은 자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도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한국 땅에 소수에 남겨질 하나님의 이 백성들, 또 중보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인치시고 보호하실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그 소망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국민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보호되어져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행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고요. 좌우를 돌아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